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참 함께 자리하기 어려운 분들 두 분 모시고 제가 여러 가지 궁금했던 점, 이런 점도 제가 묻고 여쭙고 싶은 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저한테 여러 가지로 인풋을 주실 두 선생님들한테 우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우선 우리 박종화 선생님한테 제가 전에부터 궁금했던 점이 있었는데, 지금 기능 검사해가지고 나오는 레포트들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맷 베이스 페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200 베이스 페어, 250 베이스 페어, 그거는 어떤 의미고, 그냥 circulating cell-free DNA가 그냥 조각조각 조그만 거부터 그렇게 여러 베이스 페어가 있는데, 200 베이스 페어 전후가 가장 의미가 있는 결과를 뽑을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예, 간단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이나 250 베이스 페어라는 게, 이제 아시겠지만 몸속에 DNA 조각 크기는 뭐 무한하게 차이가 나는데, 암하고 또 정상인하고의 또 DNA 조각도 약간씩 차이가 나고, 약간씩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몸에 게놈 해독을 하려고 하면, 해독기에서 들어갈 때 이제 이 샘플 사이즈가 적절해야 되거든요. 그럼 뒤에 너무 짧아도 이 해독을 못하고, 또 너무 길면 이게 또 해독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적절한 이제 크기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험상으로 하다 보면 적절한 크기들이 수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지만, 한 그 정도 사이즈의 이제 쪼가리, DNA 조각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거기서 이제 며칠기 위에 이제 포인트를 체크를 하면, 뭐 이게 어느 암에서 왔다 안 왔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박상진 교수님한테는 지금 아까 전에도 디스커션 했지만은 바이타민 C가 오랄로 했을 경우에 하고, 그 다음에 그냥 IV 투여했을 경우, 고농도로 투여했을 경우에 파마콜로지컬 이런 변화의 차이가 순전히 농도에 베이스한 차이인가요?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어떤 메커니즘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농도 차이죠. 농도 차이죠. 그러니까 경구로 했을 때는 이 혈중 농도를 미리몰라 레벨로 올라가지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경구하게 되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70, 80 마이크로몰 밖에 되질 않는데, 이 소위 IV로 하게 되면은, 정맥으로 주사하게 되면 그것은 몇십 미리몰라 레벨로 올라가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비타민 C라는 것이 이 소위 프로옥시단트로 작용을 하면은 농도가 높아야겠죠. 이 적은 농도에서는 안티옥시단트, 그러니까 안티옥시단트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농도가 많아지면은 이게 또 세포 내에서 철분을 만나면, 그럼 바로 이게 하이드로젠 프록사이드를 생성하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하이드로젠 프록사이드 같은 것을 생성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비타민 C 농도가 높아야 하고, 그러려면은 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경구로 하는 것보다는 이 정맥으로 투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참 재밌었던 것이, 라이너스 폴링이 유명한 실험을 해서 비타민 C가 암에 효과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메이오 클리닉에서 대규모로 했더니 효과가 없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것도, 그러니까 메이오 클리닉에서 효과가 없다 그러보니까 의학계에서 완전히 이것을 무시해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라이너스 폴링 그룹은 이것을 IV를 했다. 그리고 이 메이오 클리닉은 그냥 경구 투여만 했다. 이게 이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동물 실험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보니까 이 IV로 했을 때 전혀 다른 효과가 나온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그래서 이 비타민 C를 농도를 높여서 우리 암세포에 들어가게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정맥 주사를 해야 한다, IV를 해야 한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논문 같은 게 읽다 보면은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게,
그 고농도에서 H2O2 하이드로젠 프록사이드 농도를 높여서 예를 들면 셀 데스를 유도한다. 거기에 아이언 환원 반응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보통 그 읽어볼 때 페롭티시스 우리 말로 뭐라고 번역을 하나요 이게 그거는 보통 나오는 그 에파프티시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이 비타민 C하고 아이언하고 반응해서 하이드로젠 프록사이드가 생기는 반응을 우리 하버바이스 반응이에요. 하버바이스 반응. 그래서 하이드로젠 프록사이드 만들어지는데 다시 하이드로젠 프록사이드가 또 철분을 만나가지고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만드는 반응. 그런 이제 팬텀 반응이죠. 이게 하버바이스 반응하고 팬텀 반응 같이 가가지고 결국 옥시전 라디칼을 만드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죠. 근데 페롭토시스는 아이언하고 이 비타민C나 이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 필요한 것이 리피드, 소위 이제 리피드 성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리피드 프록시데이즈가 필요하고 그래서 메커니즘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페롭토시스는 그 아이언이 다른 방법으로 죽이는 방법이고 우리가 비타민 C가 꼭 페롭토시스를 여기 하는 방법은 메커니즘은 다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아이언이라는 것이 가운데 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작용도 생기고 이작용도 생기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하이도즈 IV 바이타민 C를 줬을 때는 보통 H2O2로 인듀스된 에파프티시스는 기본이고 네. 거기에 페롭티시스까지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리피드 프록사이드가 그 있게 되면은 함께. 예, 근데 대개는 또 이 캔서 셀가 리피드 프록사이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죠. 양쪽으로 베네핏을 얻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박종혁 교수님은 정상인에 있는 그 circulating DNA는 어디에서 그냥 노멀 셀에서 부서져 나오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암 환자에서 나오는 그 DNA 프래그먼트는 정상세포뿐 아니라 암세포에서 부서져 나오는 것들을 디텍트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훨씬 그게 높고 암 환자에게는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물론 세부로 들어가면 좀 복잡한데 근본적으로 그렇고요. 근데 대신 암세포가 있는 경우는 성장이 빠르고 또 죽기도 빠르게 변화가 많다 보니 빠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닌데 암에 걸리면 기본적으로 이 떠돌아다니는 DNA 양이 많습니다. 이게 아주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라갑니다. 일단은 올라가서 일단 몸속에 DNA가 많이 돌아다닌다 이러면 뭔가 안 좋은 겁니다. 일단은 뭐 정상인도 그럴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 ctDNA든 이 DNA든 마이크로 RNA든 이 소분자들이 이제 옛날에는 그냥 이게 하다 보면 막 죽어서 뭐 이래서 에포토시스니 뭐 다 상처를 입어서 죽어서 이렇게 흘러나온 거다 생각했는데 또 다른 쪽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 아예 비시컬 아시잖아요. 엑소조민이 뭐 이런 그 조그만 이 주머니들 분자 주머니들을 이게 원래 우리 몸에 작용 정상적인 기작에 의해서 자꾸 신호 전달을 하는 거의 일환이다. 그래서 암세포는 활발하게 이렇게 이걸 신호를 내고 어쩌고 해서 뭐 환경을 조절한다든지. 하나는 수동적으로 당연히 깨져서 많이 나오고 암세포가 많으니 더 많이 깨져 나오는 것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약간 능동적으로 기작적으로 이런 게 있어서 비지클이 많다 보니 또 이게 더 많아질 수도 있고 크게 이제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동 첫 번째가 아까 질문하신 게 맞는 이제 받아들이죠. 그러면은 얼만큼 일반적으로 암 환자들이 그 circulating DNA가 많다. 그런데 그 circulating DNA를 이렇게 그 methylation 패턴의 프로파일로 해서 어떤 암종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프레딕션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어느 정도의 소위 sensitivity, specificity의 개념일 텐데 그런 식으로 진단 키트나 early stage에서의
다이그노스틱 밸류가 있으려면은 어느 정도 환자 수의 샘플로 얼만큼 밸리데이션을 해야 되는지 그런 그 프랙티컬 이런 이슈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게 워낙 희귀한 놈을 잡으려 그러면 아시겠지만 감도를 올리든지 샘플수를 확 늘리든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제일 좋은 수치는 그냥 한 10,000명 정도. 10,000명 정도의 이제 암 환자하고 뭐 아닌 사람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정밀하게 이제 이 테스트를 하면 그 차이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현대 기술로 측정할 수 있는 그 정밀도가 아직도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샘플 수에서 그래서 그 정도 돼야 되고 근데 이제 10,000명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중국에서는 14,000명을 이제 해가지고 뭐 어쩌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 샘플 모으기도 돈도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러면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정도는 얼마나 되냐면 제 생각에는 1,000명입니다. 한 1,000명 정도의 암 환자에 대해서 이 샘플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는 있으면 각종 이제 암에 이렇게 하면 방금 말씀드린 적절한 수준의 통계학적인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만약에 그 구체적인 그걸 프로세스 잘 모르니까 문외관으로서 이제 찍는데 프래그멘트 DNA를 증폭시켜가지고 디텍트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 그 메틸레이션의 그 패턴도 그대로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질문이신데요. 기술에 따라 다른데 이게 어떤 기술은 증폭을 안 하고도 막바로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고요. 특히 이제 증폭 없이. 예, 이게 이제 옥스포드 나노포라고 해서 이제 이 조그만 나노 이 구멍 단백질이 있으면 여기를 그냥 이렇게 통과시켜 버리면 얘는 그냥 그대로 읽어내 버립니다. 읽어내고 그다음에 증폭은 이게 기술마다 다를 수 있는데 며칠기 그거 디텍션 초기에 해가지고 그 바이설파이드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확진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그 패턴이 남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이거를 증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시그널은 작은데 이제 짜게 분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잘 디텍션 하려고 뒤에서 증폭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그널 전에 거를 증폭할 수는 없고요. 이게 돌아다니는 그 ctDNA나 이런 게 뭐 몇 학비 있으면 그거 자체를 증폭하는 건 쉽지 않은데 그걸다가 이제 처리를 해놓고 일종의 고정시키는 거죠. 그럼 요 패턴은 암 패턴, 정상 패턴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디텍션을 쉽게 하기 위해서 쫙 이제 해독할 때 증폭을 확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이제 증폭을 하는데 어느 데서 하는지 단계가 약간 다릅니다. 이거 저기 내가 박성주 씨한테 또 궁금했던 점은 그 만일에 하이도즈 바이타민 C를 주면서 그거에 도움이 될 어떤 약을 같이 병용을 할 경우에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그 아티클에 관심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소위 그 암세포의 서바이벌의 하나의 메커니즘은 오토파지. 데미지 받은 암세포가 오토파지를 해서 기다리고 서바이벌 하다가 다시 자란다면은 그 오토파지의 인히비션 하는 약으로 예를 들면은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같은 거 그런 거를 병용했을 때에 오토파지를 방지시키면은 그 바이타민 C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이론상으로 가능하죠. 그것은 솔직히 그 뭐라고 말하기 어렵네요. 왜냐하면 이제 오토파지로 해서 세포를 처리하는 거고 바이타민 C가 이러면 세포를 죽이는 거고 이러면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퀀스라는 이야기로 말하기는 조금 좀 불편함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뭐라고 좀 답할 수는 없고 근데 우선 이 바이타민 C라는 것이 항암제하고 같이 사용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사람들이 그래서 고민했잖아요. 근데 항암제는 항암제 기전이 있고 근데 이제 바이타민 C는 또 다른 기전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 바이타민 C를 사용해서 하이도즈로 써가지고 세포들을 일본 바이타민 C에서 처리하게 되면 항암제 효과도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게 이제 추정이죠. 근데 실제 실험들을 해서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 근데 모든 암이 다 그렇게 들렸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우리 저 박정화 교수가 유전자로 구별해야 할 것 같은데 저 얼마 전에 사이언스에 나오는 그 페이퍼가 뭐냐면은 이 특히 콜론 캔서를 가지고 K 라스하고 B 라프 뮤테이션이 있는 그 캔서 조직들이 비타민 C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아주 잘 처리가 되더라.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이 K 라스하고 B 라피 글루토안을 증가시키더라. 글루토안이 비타민 C를 세포내로 더 많이 들어가게 하더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였냐면 세포 내로 들어간 비타민 C가 뭘 하느냐 여기 찾다 보니까 거기서 생긴 하이드로젠 프록사이드 이런 라디칼들이 메이저하게 때린 것이 DHA, 글루사알데힐 3 디하이드 포스메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즈인데 DHA라는 엔자임을 인액티베이션 시켜버려요. 그러면 DHA가 인액티베이션 되면은 글라이콜라이시스 시스템이 스톱돼버려요. 그러니까 에너지 예를 들면 글루코스 이 글라이콜라이시스가 암이 살아가는 데는 절대적인 에너지 시스템인데 이 DHA 단계에서 딱 스톱돼 버리니까 암세포가 죽어버리더라. 이 논문을 발표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실제 이제 암세포 암을 대장암을 가지고 대장암 항암제로 쓰는 게 이제 풀폭스가 있죠. 그 항암제를 썼는데. 그거하고 비타민C를 같이 물어보고 비교를 해서 봤더니 일반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이 보였는데 딱 코로레탈 캔서 중에서 KRAS하고 BRAF 뮤테이션이 있는 케이스는 드라마틱하게 됐더라.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이 KRAS, BRAF 이게 콜론 캔서 중에서 그건 50%잖아. 퍼센트가 굉장히 높으니까. 그래서 콜론 캔서나 이런 콜로레탈 캔서에 아주 바이타민 C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새롭게 거론이 되고 있고. 근데 약간 새로운 것들이 자꾸 나오고 굉장히 익사이팅한 그런 아티클인데 저도 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또 이런 얘기도 제가 거기서 읽어봤는데 만약에 엘글라콜라이시스가 차단이 되면은 암세포가 그런 경우에는 암세포가 아주 리바운드의 그 페노메나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컴펜세이션으로 오히려 메토콘드리얼 옥시포스의 그게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말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옥시포스로 하려면 이제 TCA 사이클이 돌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글라이코스 블록이 되면은 그 소위 이제 그 펜토스 포스페이트 패스가 아니면 TCA 사이클로 그 가동을 하는데 그때 이 글루코스 시스템을 사용을 못하니까 요 TCA 사이클이나 이 펜토스 포스페이트는 절대 필요한 것이 패티애시드. 페리애시드. 그러니까 이제 페리애시드가 공급되어야만이 그게 에너지 돼서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암 환자한테서는 이 패티애시드 공급을 차단시켜 버리면 된다. 그러면 그쪽도 작동을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옥스포스 같은 이런 작동을 거의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캔서 치료할 때 이제 옛날과 달리 이런 그 다이어트 측면에서도 우리가 패티애시드 컨트롤이라는 것이 새로운 또 주제로 떠오르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하이도즈 바이타민 C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되고 근데 문제는 임상에서의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은 임상 의사들을 컨빈스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든 클리니컬 트라이얼로 프루브 시켜야 되는데 그게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과 그거를 투자하는 스폰서가 있어야 되고 그걸 함으로써 해서 기대되는 리턴이 있지 않으면은 과연 그런 트라이얼이 가능할지 이런 게 되게 고민인데요. 이제 그런 것은 일반 그 제약 회사는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 몇백억 투자를 몇천억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러면 필드 서비라는 것은 아주 엄청난 규모와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적절한 이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것은 제도권에서 일부 정부나 이런 데서 정말 내지는 어떤 큰 독지가가 나서서 이걸 정말 필란트로피가 어떤 그런 어프로치로 이런 것을 밝혀내면은 참 좋을 텐데
막 그러기가 쉽지가 않지 않나. 그런 맥락에서 우리 박준환 선생님이 저기 그 연구하시는 그 과제도 그 막대한 돈의 펀딩이나 이런 게 어디서 어떻게 받아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참 고민이시던데. 뭐 너무 어려운 문제고요. 그러니까 답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쪽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구비를 딸 때 노화나 암 치료의 가장 근원적인 그 회로 자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한을 해서 연구비를 딸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 하다 보니까 스크린을 쫙 하다 보니까 몇천 개 중에 비타민 C가 특히 이게 작용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연구는 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뭐 비타민 C든 아니면 아까 제가 암 진단하는데 하는데 어떤 효과 이런 거는 철저하게 그 실용적인 산자부 과제 같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 키트 만들고 지금 상용화하면 뭐 경제 효과 얼마고 한국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기업 과제로 이런 식으로 나가지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 뭐 바쁘신 중에 이런 패널에 참석해 주셔서 두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종종 기회가 있으면은 이런 자리를 더 마련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